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나라의 간략한 역사를 보고 명나라가 지니는 세계사적 의미는 무엇이며 명나라 문화의 특색은 무엇이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명나라는 1368년에 건국이 되어서 1644년에 멸망합니다. 이 기간을 따져보면 불과 28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즉, 하나의 왕조는 300년 이상 넘어가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조선의 경우에는 500년이 훨씬 넘는 왕조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이 상당히 오래된 왕조인 거죠. 물론 로마의 천년, 소로마 천년, 다시 또 동로마 천년, 그래서 로마는 2000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조선의 역사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역사는 순환론이죠. 부정과 비리로 양극화되면서 그 양극화가 극에 달하면 백성들은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게 되고 민심이 정권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그러면 하늘의 명령이라고 천명이 있고 그래서 왕을 바꾸는 역성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왕조는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빼앗긴 토지를 돌려주고 세금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환관이 횡포를 부리고 또는 황후의 집안, 외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권력을 진 신하들이 횡포를 부리고 벼슬아치들이 비리와 부정부패를 반복해서 다시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고 세금을 가중시키고 이렇게 양극화가 되면서 다시 또 천명이 반복되고 또다시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이것이 동양사회의 왕조 순환론입니다. 명나라의 경우에도 주원장은 환건적 출신이죠. 누런색 머리띠를 둘렀기 때문에 환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왕조 말에 밀란이 일어나서 그 밀란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명나라인데 이 직전에 원나라였죠. 몽골의 원나라. 그러니까 이 명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시 한족이 부활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부활이라고 할 때 한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의미 두 가지예요. 다시라는 뜻이면 부라고 읽지만 찾는다는 뜻이면 복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라틴어로 얘기하면 르네상스가 됩니다. 르네상스. 르네상스. 중세에는 인간에겐 암흑의 시대였죠. 그 인간성이 다시 그리스 로마처럼 인간성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부활 르네상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데 이것이 복이라고 읽을 때는 언제냐? 찾는다는 뜻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8월 15일 광복절이죠. 빚을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잃었던 것을 다시 돌이켜서 찾는 것, 이것이 회복이죠. 건강을 회복하다. 이쪽으로 가다가 다시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반대로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그 다음, 이 보는
보답하다는 뜻입니다. 즉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 주는 것. 이것이 보복입니다. 보복살인. 복수, 이 수는 원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당한 것을 되갚아 준다는 뜻이죠. 복수. 복구에서 구는 옛날이라는 뜻입니다. 옛구자예요. 옛날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복구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하면 피해를 복구하죠. 휴학을 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복학이죠. 권리를 잃었었는데 그 잃었던 권리를 되찾는 것이 복권입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잘못 때문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복권을 시켜주면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권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복권입니다. 그런데 동음이의어죠. 이것은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복자입니다. 권이라고 하는 것은 얇은 종이를 가리켜요. 그래서 스포츠 복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복귀, 갔다가 다시 돌아올 귀자입니다. 그래서 부대로 다시 복귀하다. 왕복, 왕은 가다란 뜻입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왕복이에요. 왕복 40km. 그 다음 이 주원장은 그 어려워진 백성들의 삶, 두 가지죠. 토지를 빼앗기고 너무 세금이 과중해요. 그래서 주원장은 이갑제라고 하는 세금 제도를 만듭니다. 리라는 건 뭐냐면 지금도 강원도 춘성군 남면 백방리 이렇게 얘기하죠. 농촌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리입니다. 리는 뭐냐? 부유한 한 가구와 한 집과 거기에 10가구를 붙여요. 10호를 붙입니다. 이것을 갑이라고 하는데 갑. 이 갑을 10개를 모아요. 그래서 리로 만듭니다. 그럼 결국 갑은 몇 호가 됩니까? 11호죠. 그래서 리라고 하는 것은 11호가 10개니까 110호가 됩니다. 요 마을 규모가 바로 리예요. 그래서 이 리 단위로 세금을 징수하고 부역, 군역이라든가 아니면 나라 공사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역인데 군대에서 일을 하는 것이 군역이죠. 그 다음 공사 이런 것들을 노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역을 부과하는 것이 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돌려주고 세금을 골고루 적합하게 부역도 알맞게, 그래서 농촌 사회를 안정시켰습니다. 두 번째 황제는 주원장의 조카가 왕이 됩니다. 황제가 됩니다. 그랬는데 주원장의 아들인 영락제가 그 조카를 몰아내고 다시 황제가 돼요. 그래서 영락제는 명나라의 3대 황제입니다. 이때 영락제는 남경, 우리는 남경이라고 하지만 중국 발음은 난징입니다. 난징. 그래서 북경, 중국 발음은 베이징이죠. 이쪽으로 천도, 도읍을, 수도를 옮겨요. 변천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금성을 짓습니다. 자금성. 이 자라고 하는 것은 보라색이란 뜻입니다. 보라색. 보라색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황제의 색깔이에요. 지금 이 모자이크는 이탈리아 라벤나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 양쪽 벽에 만들어진 모자이크 상인데 이 사람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고 이 사람이 황후입니다. 둘 다 옷을 입고 있죠. 이것은 바로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도 이 자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황제. 그래서 이 자금성은 황제가 거주하는 곳이니까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곳, 황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는 보라라는 색이죠. 보라색. 그래서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은 것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붉은색보다 더 파장이 긴 것을 적외선이라고 해요. 외는 바깥쪽에 있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영락제는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고 자금성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자금성과 경복궁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제의 경우에는 문이 5개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황제가 거주하는 곳 자금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황제의 궁궐은 5개 문을 거쳐야 돼요. 5문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경복궁은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죠? 광화문이죠. 두 번째는 흥예문, 세 번째는 근정문, 그리고 그 다음에 근정전이 있는 거예요. 3문입니다. 궁궐이라고 얘기할 때는 궁은 왕족이 거주하는 생활하는 공간이 궁이고, 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진무를 보는 곳이 궐입니다. 그런데 이 궐은 경복궁을 보면 궁궐이 있는데 이 바깥에 이 궁궐을 지키기 위한 바깥에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궐.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이쪽 왼쪽에 있는 건 없어지고 서쪽 건 없어지고 동쪽 것만 남아있는데 동십자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궐이에요. 궐. 그래서 광화문, 흥예문, 근정문.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근정전인데 이것은 정전이라고 합니다. 정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맞이하거나 아니면 왕이나 왕세자가 결혼을 할 때 공식적인 궁궐인데 이 궁궐은 의식을 행하는 곳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정사를 돌보는 곳은 뒤에 있는 인정전에서 정사를 돌보는데 이 일상적으로 정사를 돌보는 공간 이것을 편전이라고 해요. 편전. 그런데 우리가 종묘사직을 어찌하시려고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여기도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 오른쪽. 그러니까 항상 이 정전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왼쪽은 종묘가 있어요. 이 묘라고 하는 것은 왕의 사당이죠. 사당이라는 게 뭡니까? 돌아가신 선조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 사당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사당은 묘라고 해요. 그래서 자금성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항상 방향을 가리킬 땐 남쪽을 본다 그랬어요. 왼쪽은 묘가 있고 오른쪽은 사직단이 있습니다. 우사예요. 이 사는 사직을 줄임말인데 사를 보시면 오른쪽에 흑토가 들어갔죠. 이 사는 토지의 신이에요. 직은 왼쪽에 보면 벼화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직은 곡식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직단이에요. 자, 그러면 한양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좌묘 우사입니다. 좌묘.
그래서 여기 뭐가 있죠? 종묘가 있죠. 우사, 여기 사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사직동이에요. 사직동. 그리고 이쪽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춘문이고 이쪽은 서쪽입니다. 서쪽은 계절로 따지면 가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추문입니다. 황제의 궁궐은 오문이고 그래서 들어가는 이 문도 5개 문이 있어요. 가운데는 황제만 들어갈 수 있죠. 계급에 따라서 들어가는 입구가 다릅니다. 그거에 비해서 광화문은 문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이런 문이 3개만 있어요. 황제의 궁궐과 왕의 궁궐은 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락제 때 태평성대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평성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봉황이 나타나거나 기린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리고 세계 만방에서 방은 나라란 뜻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그래서 미국은 연방 국가죠. 나라가 연합했어요. 연방. 열방교회라고 있는데 그 모든 나라들이란 뜻입니다. 거기를 선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락제는 자기의 시종이었던 정화는 환관입니다. 원나라 성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불화를 딴 거죠. 그래서 내시를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영락제와 함께 자랐어요. 시중을 들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대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군사만 해도 2만 7천 명의 군사를 62척의 배에 싣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나라 살림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영락제가 죽고 난 다음에는 바다에 나가는 것을 금지시키는 바다에 나가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뜻입니다.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바다가 비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유럽이 차지하고서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금과 이 해금, 이것도 자주 쓰는 말인데 이 해금은 금지되어 있는 것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답을 푸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해답이라고 하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풀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금은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뜻이고 이 해금은 금지되어 있는 것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영락제가 정화에게 대항해를 시킨 이유는 뭐냐? 조카를 죽이고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성스러운 임금, 태평성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국의 조공을 받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 공자는 공업이라고 할 때 쓰는 글자인데 밑에는 조개패가 들어갔습니다. 요게 들어가면 돈과 귀중한 물품입니다. 그래서 이 공은 귀중한 물품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면 바로 성군임을 태평성대임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항해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평성대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동물들이 바로 봉황과 기린이죠. 봉황인데
봉은 수컷이고 황은 암컷입니다. 봉황이에요. 봉황. 이것이 수컷이고 이것이 암컷인데 이 한자에서는 음양을 따질 때 양을 먼저 앞에 놓습니다. 아버지가 양이고 어머니가 음이죠. 그래서 부모라고 해요. 하지만 순우리말에서는 부모를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어머님 보십시오라고 합니까? 어머님, 아버님 보십시오. 이 한국어에서는 순우리말에서는 음이 먼저 앞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한자에서는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양이다, 수컷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민화고 봉황의 민화고 이것은 인정전 왕이 요 밑에 왕이 앉아 있고 그 머리 위에 이렇게 봉황을 나무로 조각을 해서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린이죠. 기린. 이것은 불길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기린은 원래 뭐냐? 대군을 상징하는 겁니다. 누가 대군이죠? 왕과 왕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대군이죠. 왕과 후궁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그냥 군이라고 합니다. 고종의 아버지도 역시 대군이에요. 다만 대원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군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흉배할 때 흉은 가슴 흉자입니다. 앞과 뒤에, 앞과 가슴과 등에 이런 문양을 붙여요. 이것을 흉배라고 합니다. 이게 흉배예요. 확대한 게 이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경우에는 이 흉배가 대군이면 이렇게 기린을, 무관이면 호랑이를, 학이면 문관을, 그리고 거북이는 처음에 대원군은 기린 흉배를 했다가 나중에 대군보다 급을 높여야 되니까 살아있을 때 대원군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북이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치는 뭐죠? 해태.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봉황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것은 용이고 왕비를 상징하는 것이 봉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봉황 중에서 봉이 김선달을 아시죠?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그 김선달이, 선달이라는 것은 무과에 합격은 했지만 아직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선달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아무한테나 선달 양반을 막 붙여요. 영감이라는 것도 원래는 높은 벼슬입니다. 근데도 이 영감탱이가 이런 식이죠. 원래 선달은 벼슬을 아직 받지 못한 묵과 합격자가 선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닭을 가지고 봉이라고 빡빡 우겨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먹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봉이 김선달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봉을 잡았다라고 하면 바로 이걸 잡은 거죠. 그러니까 봉 잡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횡재했다는 뜻입니다. 횡재는 이렇게 쓰는데 횡은 가로란 뜻도 있고 뜻밖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란 뜻이면 횡단보도, 가로로 이렇게 길을 건너가죠. 그것이 횡단보도입니다. 가로로 건너기 때문에. 가로로 잘랐다는 얘기죠. 가로로 자르다. 걸어가는 길, 횡단보도예요. 가로란 뜻인데 횡재했다는 건 뜻밖의 얻는 재물이 횡재입니다. 비명횡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죽을 목숨이 아닌데 젊은 나이에 느닷없이 죽는 것이
비명 횡사입니다. 뜻밖의 죽는 것입니다. 자, 창덕궁의 인정전에 있는 천장목과 공황이죠. 이것은 근정전, 경복궁 근정전에 있는 왕이 앉는 자리 위에 그려져 있는 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발톱을 보면 7개예요. 이것을 칠조룡이라고 합니다. 조는 손톱 조자예요. 원래 발톱이 7개인 것은 황제입니다. 제후의 경우, 왕의 경우에는 발톱이 5개여야 돼요. 오조룡이어야 되는데 고종 때는 중국의 힘이 매우 약해졌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고종은 이어서 조선도 대한제국으로 황제의 나라로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고종 때 발톱이 7개인 용을 그렸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래 금색도 왕이 입는 옷이 골룡포인데 용포, 용. 그런데 이것도 원래는 금색은 황제만 입을 수 있는 것인데 고종 때 금색 골룡포를 입었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그 콜럼버스 얘기를 했었는데 질문이 있어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나침반이죠. 처음에는 이 그릇에다가 물을 담고 그리고 항해를 할 때 물을 담고 기름종이를 위에다 띄웁니다. 기름을 먹였으니까 종이가 물에 젖지 않겠죠? 그 위에다가 바늘을 올려놨어요. 그럼 그 방향을 보고서 항해를 했던 거죠. 이것은 짐벌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2개 원의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배가 흔들려도 요 수평은 계속 유지하도록. 그래서 송나라 때는 물 위에다 띄운 것인데 이 짐벌은 유럽에서 개량한 것으로 물 위에 띄우지 않고도 건식이에요. 물 없이도 방향을 잡는 것으로 개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냐라는 게 지난 시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책에 보면 다 콜럼버스라고 나와 있는데 네, 우선 퇴역한 영국 잠수함 함장 이름이 게빈 맨치스인데 이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정화의 보물선은 이렇게 큰 배인데 이 길이가 120m랍니다. 이 작은 배는 뭐냐? 콜럼버스가 대서양 신대륙을 발견할 때 썼다라고 하는 그 콜럼버스의 산타 마리아 호예요. 배입니다. 이 배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거죠. 이런 한번 대항해를 나가면 이런 보물선, 거대한 보물선이 3척, 그리고 다른 중간 크기의 배, 작은 배에서 모두 62척의 배가 항해를 했다고 그래요. 콜럼버스는 다른 배 2척까지 합해서 3척이었죠. 그리고 정화함대는 27,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녔는데 왜? 만일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병력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콜럼버스는 3척의 선원 모두 합해야 90명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콜럼버스가 사용했다라고는 해도를 보면 그 신대륙 쪽에 해도가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가본 적이 없다면서 어떻게 해도가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거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자, 정화 함대가 이렇게 거쳐서 케네까지 갔다는 것은 다 동의하는데 이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미국의 플로리다를 갔다가 그 다음 북극해를 돌아서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게빈 맨지스의 연구 결과예요. 이 사진은 누구냐? 정화란 사람입니다. 여기 말레카에 가보면 정화가 여기를 방문했다 간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레카에는 정화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자,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콜럼버스인가 정화인가? 어떤 결론을 내릴 때는 우선 판단의 근거가 있는가를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사실인가를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주장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가를 따져야 됩니다. 지금 이런 집회를 할 때 이런 글귀가 나오죠. 1491년에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표류하고 있는 콜럼버스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만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맞느냐? 그럼 그전에는 신대륙에 사람이 안 살았습니까? 살았잖아요. 뭐라고 불렀어요? 인디언이라고. 그러면 먼저 왜 이 사람들을 콜럼버스가 도착한 곳이 이 지역인데 왜 이 사람들을 요것을 확대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 인디언이라고 불렀느냐? 콜럼버스는 여기가 인도인 줄 알았죠. 인도.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라고 해서 인디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는 자기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인도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길 뭐라고 바꿔 불렀어요? 서쪽에 있는 인도다. 그래서 서인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쪽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쪽은 동인도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런데 섬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섬이 여러 개면 뭐라고 부릅니까? 제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이곳을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세계사에서 배우겠지만 네덜란드라든가 영국이 여기에다 세운 회사가 있어요. 그것이 동인도 회사죠. 동인도 회사인데 말이 회사지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세계 각국으로 퍼지는 건데 이들은 회사인데도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병을 할 수 있어요. 행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회사지 사실은 식민 봉국의 힘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콜럼버스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콜럼버스의 원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죠. 그러면 크리스토퍼의 뜻이 뭐냐? 크리스토퍼는 크라이스트를 나르는 사람, 즉 기독교를 포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콜럼버스는 13살짜리 소녀를 강간한 강간범이었고 이쪽에 도착했을 때 신대륙에 도착해가지고 개종하지 않으면 전부 학살했죠. 그래갖고 상당히 많은 이 지역 사람들을 개종하지 않는 원주민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그러면 인디언은 사람이 아닙니까? 인디언이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콜럼버스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도착한 유럽인은 콜럼버스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럼 정화가 발견한 거냐? 당연히 정화도 아니죠. 왜? 이미 거기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왔을 때는 이미 아메리카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 영국은 종교가 성공해죠. 그래갖고 영국의 개신교 신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옵니다. 그때 그들이 감자라든가 뭐 이런 걸 농사 지을 걸 갖고 오지만 땅이 워낙 척박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바로 원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총칼로 죽이고 빼앗기 전에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백인들이 계속 몰려오면서 마구 죽이고 빼앗았죠. 그러니까 그 인디언들은, 원주민들은 빼앗기니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래 인디언들은 말이 없었죠. 아메리카 대륙에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인디언이 타고 다니는 말은 뭔데? 예, 스페인 군대가 가져왔던 말, 관리하다 그 놓친 말들 있잖아요. 그 말들이 이제 번성하겠죠. 그 말을 길들여 가지고 타고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백인과 싸웠던 거죠. 그래서 백인들이 놓친 말을 길들이고 백인에서 얻은 총, 백인에게서 빼앗은 총으로 저항한 것이죠. 근데 백인들은 인디언 전사를 죽이면 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먼저 인디언들을 죽이고서 그 머리 가죽을 벗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살해했죠. 그래가지고 대학살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운디드니 메스카, 이것은 대량 학살이란 뜻입니다. 언제? 1893년에 이곳에서 운디드니 학살이 일어난 거죠. 한 300명 정도가 있었는데 미군이 와서 항복을 시키고 칼을 다 뺏었대요. 총칼을. 근데 그 중에 한 인디언이 칼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전부 어린애까지 전부 쏴서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운디드니 학살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돼가지고 마지막 남은 인디언 원주민을 다 학살하고 저항하지 않는 인디언들은 전부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구역 바깥으로 나오면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술을 공급해가지고 그들을 무기력한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인디언의 성지인 러시모 산이 있었는데 인디언들이 가서 구술하고 신탁을 받고 그러던 산이에요. 성지였는데 이 성지에다 미국 대통령 얼굴을 새겨놓은 거죠. 이 러시모 산은 인디언의 성지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전 세계를 제국주의로 식민지로 만들던 제국주의 시절에 이 백인들은 정복한 지역에 백인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백인의 기독교만이 선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로 구원을 해야 되고 만일 구원을 거부하면 강제로라도 개종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종이 안 되면 죽여도 되고. 백인화 작업을 시키는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그 어린 아이들을 전부 강제로 끌고 와서 기숙학교에다 집어넣거나 아니면 백인 가정에 입양을 시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강제로 떨어뜨린 거예요.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백인들로부터는 너는 구원받아야 될 개돼지야. 이런 거 아닙니까? 중남미에서 중남미 여기가 보통 이제 멕시코부터 남미까지를 중남미라고 부르는데 이쪽을 차지한 것은 대부분 스페인이 차지했고 브라질만 포르투갈이 차지했죠. 여기는 포르투갈, 나머진 스페인이 차지했습니다.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 프랑스 남부 이쪽은 다 로마 시대 때 썼던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다 라틴어 계열이에요. 르네상스라는 것도 아까 이태리어라고 그랬죠.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스페인은 라틴어 쓰기 때문에 이 지역을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인들은 이쪽 지역에 온 백인들은 남자들만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씨를 퍼뜨리는 거예요. 혼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메스티조라든가 나중에는 여기 대농장이 만들어지면서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노예들도 섞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은 라틴 아메리카는 특히 남아메리카는 종족이 매우 복잡해요. 어쨌든 혼혈을 만들고 기독교를 믿도록 만드는 거죠. 저항하면 죽이고. 그래서 이쪽의 종교가 다 지금도 가톨릭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을 세뇌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식민지 본국에 그 식민지의 소위 이제 기득권층, 귀족 자녀 또는 좀 똑똑한 젊은이를 데려다가 유학을 시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들의 이익을 잘 대변하는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자기 나라와 식민지 사람들은 자기 나라와 비교하면서 이들은 당연히 우월하고 문화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 식민 본국의 가치와 문화를 내면화합니다. 내면화.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한국 사람이지만 조선 사람이지만 생각하는 방식은 일본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당연히 일본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상당수 조선 사람의 꿈이 뭐였느냐? 철저하게 일본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친일파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은 친하다는 뜻이 아니라 친부모란 뜻입니다. 친부모. 일본을 친부모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보통 성장하면서 부모의 가치관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부모처럼 대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블랙 스킨, 화이트 마스크,
검은 피부 흰 가면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 출신 프란스 파농이 쓴 책입니다. 이상하다는 거죠. 인디언 영화를 보면 거기서 이제 백인들과 인디언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럼 이제 백인이 총에 맞고 인디언이 총에 맞고 죽는데, 그러면 인디언들이 자기와 같은 민족인데 자기들의 선조인데도 인디언이 죽으면 막 좋다고 박수를 친다는 겁니다. 생긴 것은 흑인이지만 사고방식은 백인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면화입니다. 내면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잘했지,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청일전쟁을 하고서 일본이 청나라에 이긴 다음에 대만, 타이완이죠. 대만을 식민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전에 먼저 대만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 경우에도 보면 그 사회의 기득권층은 그래도 일본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나중에 뒤에서 따져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영락제 사후에 중요한 사건은 북로 남외입니다. 여기서 로는 포로란 뜻이에요. 포로. 즉 노예 같은 놈이란 뜻이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몽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외, 외는 외구죠. 배를 타고 와서 노략질하는, 해적질하는, 이것이 바로 외구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군사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재정이 파탄이 납니다. 재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의 돈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 정은 정치죠. 그래서 국가에서의 돈 관리는 재정이라고 합니다. 재무라고 하지 않아요. 파탄, 이 탄자는 왼쪽에 실사가 들어갔습니다. 옷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터지고 찢어지는 것이 파탄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났다라고 할 때 이거 쓰는 거죠. 그 다음 자주 쓰는 말이 탈로죠. 옷이 터져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날 로자예요. 길로자인데 위에 비유가 들어가면 이슬이란 뜻입니다. 참이슬, 진로. 그런데 이것이 동사로 쓰이면 드러나다란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탈로, 비밀이 탈로가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명나라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은입니다. 은. 스페인이 신대륙으로 진출하죠. 그래가지고 이 신대륙에서 금과 은, 특히 은을, 막대한 은을 약탈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볼리비아인데,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 이게 왜 유명하냐면 이게 포토시에 있는 산인데 이 산 전체가 다 은이래요. 너무 과장이 좀 심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묻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멕시코 자카데스카스 은광, 이 각지에서 엄청난 은을 약탈해 왔던 거죠. 그러면 자, 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엄청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가격혁명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혁명하면 좋은 쪽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입니다. 엄청난 변화라는 뜻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이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죠. 폭은 터질 폭자예요. 터지듯이 떨어지는 것이 폭락입니다. 락, 떨어질 락, 낙방, 낙제. 그리고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지죠. 폭등해요. 등 올라가는 겁니다. 오를 등. 그래서 물가가 폭등하니까 왜? 은이 너무 많아져서. 그러면 돈의 가치는 그만큼 없어지겠죠. 그래갖고 이 정도가 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자, 폭은 한꺼번에 터지는 게 폭입니다. 폭. 이 글자나 이 글자, 불화가 들어가도 이것도 터지다는 뜻인데, 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폭죽이라고 하죠. 왜 대나무가 들어갑니까? 원래 중국에서는 대나무를 그 마디를 다 제거한 다음에 거기 화약을 넣고 터뜨리거든요. 그래서 대나무 죽입니다. 이것은 폭탄이죠. 폭탄. 포탄과 달라요. 포탄은 대포로 뒤에 화약을 쳐서 앞부분이 날아가게 하는 것이 포탄이고, 이것은 떨어뜨리죠. 그럼 떨어뜨리는 충격으로 터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 잘 떨어지라고 여기에 날개가 달려 있죠. 이게 폭탄이죠. 포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치는 것, 가격하다, 격투기 할 때. 그래서 치는 것이죠. 이게 폭격이죠. 그래서 건물을 찢어 놓는 것. 이것이 폭파고 터지도록 발동시키는 것이 폭발이고, 그러면 소리가 나잖아요. 폭음이고. 그 다음 가만히 있다 한꺼번에 떼구르르 하고 한꺼번에 인상을 써가면서 웃는 것. 이것이 폭소죠. 웃음소자입니다. 보일 듯 말 듯한 것은 미소, 조롱하는 것은 조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세시대 1000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3 내지 4%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00년대의 중세 유럽의 물가나 지금 1400년대의 중세 유럽의 물가는 같았다는 거죠. 거의 인플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때는 소득이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소득이 높다는 얘기는 뭡니까? 화폐가 그만큼 많이 발행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화폐가 많이 발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엄청 비싸죠. 그래서 우린 보통 GDP가 높으면 잘 사는 나라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물가가 비싸니까. 왜냐? 이 지폐라고 하는 것은 금의 양에 따라서 갖고 있는 은의 양에 따라서 지폐 발행이 제한되면 물가가 안 오르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지폐를 발행하면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엄청나게 물가가 폭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약 100년 전에는 쌀1가마니에 1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쌀1가마니에 12만 원? 이렇죠. 몇 배가 오른 겁니까? 1200배가 오른 거죠. 그런 겁니다. 물가라는 건. 그런데 자, 인플레가 매우 심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봉건 영주들이, 땅을 갖고 있는 영주들이 몰락해요. 왜냐? 땅을 빌려주고 지대를, 이 대는 대신이 아니라 대가란 뜻입니다. 대가.
대신하는 가격, 땅을 빌려주는 대신에 받는 돈, 이게 지대죠. 화폐로 받았거든요. 화폐로 받았는데 만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만불의 가치가 2,500불로 떨어지네. 화폐 가치가 하락되면, 그러면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몰락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유통업자, 상공업자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유한 상공업자가 상업과 공업, 업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들을 시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주아를 번역할 때는 시민이라고 번역합니다. 서울 시민 할 때 시민은 부르주아라는 뜻이 아니죠. 결국은 이 은과 관련해서 스페인이 신세계에서 약탈한 은은 봉건제를 몰락시키고 자본주의를 촉진시키는 결과가 됐다는 거죠. 약탈이라고 그랬는데 약은 노략질할 약자입니다. 노략질. 칼을 들고 빼앗는 것이 노략질이죠. 아까 얘기했던 왜구, 해적질, 이것이 노략질입니다. 탈은 빼앗을 탈자예요. 그래서 이 은은 유럽에는 봉건제를 몰락시키고 자본주의를 촉진시켰지만 이 은이 다 어디로 오느냐? 중국 명나라로 들어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 그래서 명나라를 세계 경제 중심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은 공급이 끊깁니다. 그러면서 명나라가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몰은 삼수변이 들어가서 물에 빠지는 거죠. 왜 명나라에 전 세계에 은이 몰려드느냐? 자, 대표적으로 은을 많이 갖고 있던 나라가 스페인이었죠. 그런데 이 당시 이 유럽은 조잡한 모직물, 즉 짐승의 털로 만든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바라는 것은 명나라의 사치품이죠. 비단, 도자기, 그리고 티, 차. 그러니까 이 유럽의 은이 계속 명나라로 몰려들지 명나라는 여기서 사오는 게 없으니까 은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명나라는 은이 그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일조 편법을 만들어요. 한 가지로, 조는 가지란 뜻입니다. 조목조목, 제1조, 제2조, 제3조 할 때 가지, 갈래란 뜻이에요. 한 갈래로, 즉 뭐로? 은으로. 편은 편안할 편자인데 왼쪽에 가죽혁이 들어가면 채찍 편자입니다. 채찍인데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채찍은 여러 갈래를 하나로 묶어야 되잖아요. 묶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 가지 있던 세금 항목을 토지세와 인두세로 둘로 나누고 이것도 다시 은 한 가지로 납부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조 편법입니다. 이것이 청나라로 넘어가더라도 지정은제가 돼요. 지는 땅지니까 토지세입니다. 정은 장정이란 뜻이에요. 즉 어른 남자입니다. 즉 인두세, 사람 머릿수대로 내는 세금이 인두세예요. 그리고 청나라도 역시 은으로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은이 공식 화폐가 되다 보니까 지폐를 사용하면 그게 자기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는 지폐이기 때문에 안 받죠. 그런데 금과 은은 전 세계가 다 공통으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원거리 상업이 극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나라는 전 세계 상업과 은경제의 중심지가 돼요. 그러면서 동서문화 교류가 시작됩니다. 중국과 유럽 사이에, 중국과 중동과 유럽 사이에 교류가 시작돼요. 그래갖고 결국은 전 세계 경제가 은 하나로 묶입니다. 글로벌 통화가 돼요. 지금 글로벌 통화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축 통화라고 얘기합니다. 달러나 유로와 같은 것이 어딜 가더라도 받아주는 돈. 그것이 기축 통화, 글로벌 통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교류에 의해서 고려 만국 정도 이 지도입니다. 이태리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와 중국 학자가 같이 만든 지도라고 해요. 고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땅을 그린 지도다, 전도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기하학과 천문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리가 벼슬아치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상인 집단의 힘이 매우 막강해지고 도시 중심의 문화가 발달돼요. 그래서 이들은 귀족이나 양반 계급이 아니잖아요. 서민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대중소설과 희곡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거정 때 개혁을 해서 백성들의 삶을 회복하고자 했지만 장거정 때는 잘 됐어요. 개혁이. 하지만 장거정이 가르쳤던 그 황태자가 황제가 되었는데 죽고 나니까 무관심해지고 기득권층의 반발이 있는 거죠. 그래갖고 결국 개혁에 실패를 합니다. 실패하면 그 나라 운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덕분에 장거정의 개혁 덕분에 조선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개혁 덕분에 파병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했던 건데 이게 실패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때 모아놨던 돈을 다 쓰게 되는 겁니다. 고갈돼요. 말을 고 목마를 갈자입니다. 말라버리는 거죠. 말라 죽은 나무를 고목이라고 합니다. 목마른 증세를 갈증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또 역시 반복되는 거. 환관의 횡포, 외척의 횡포, 관리의 부정부패. 그러면서 모든 세금이 다 일반 백성들에게 떠넘겨지고 그러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은 공급이 중단이 돼요. 은값이 폭등이 되죠. 근데 세금을 뭐로 냈죠? 은으로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은값이 올라가니까 몇 배 농산물을 팔아야지만 세금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능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내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남은 사람들에게 더 세금을 또 떠넘기고 이래서 결국은 백성들의 삶은 매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빙하기가 찾아와요. 자, 지금은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간빙기죠. 사이가 앉았습니다. 빙하기 사이에. 근데 그 중간에 날이 갑자기 추워지는 잠깐 몇 년 동안 그런 소빙하기가 찾아오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흉년이 들죠. 기근이 듭니다. 기근. 기아와 가뭄이 들어요. 그럼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또 난이 일어나죠. 이재성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명나라에서는 이걸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북쪽에 있던 만주국이 쳐들어와서 이재성의 난을 진압하죠. 그러면서 청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개혁에 실패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명의 문화의 특징은 뭐냐?
양명학이 시작이 되어 왔고 서민문화와 실용문화 학문이 발달합니다. 양명학이라는 것은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세운 학문이기 때문에 양명학이라고 한다는데 이것은 치양지라고 합니다. 양지라는 건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도덕성이라고 그래요. 시의 뜻이 뭐죠? 옳다는 뜻이죠. 비는 그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시비입니다. 왜 시비를 걸고 난리야?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양명에서는 아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 지행합의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유학에서는 유교에서는 엄격한 신분 질서를 강조했는데 뭔 소리야? 누구나 다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솔직한 감정과 욕망을 중요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간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한 그 은 덕분에 상업이 대폭발하죠. 그러면서 상인들도 그전에는 그냥 산업공상 그래서 제일 밑에 하바리 이랬는데 상인들도 나도 훌륭한 해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상인으로서의 성실한 삶, 상도의를 지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성실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유럽의 경우보다 더 앞선 겁니다. 유럽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중에 한 파인데 특히 칼빈 학파, 칼뱅주의라고 하는데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부가 축적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신의 뜻이다. 그래서 직업 소명설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는 부를 소자예요. 누가 불렀어요? 하느님이. 그래서 하느님이 부여한 명령이란 뜻입니다. 직업에 충실하고 금욕하고 부를 축적해라. 그래서 결국 이것 덕분에 자본 축적과 투자, 이것이 자본주의 원리인데 이것이 정당화되면서 상업 자본주의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나라 때는 유명한 중국의 4대 기서가 있어요. 기한 이야기, 기이한 이야기. 우리가 보통 삼국지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원래 이름은 삼국지 연의입니다. 그리고 도적대의 이야기, 수호전, 금병매, 서유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서유기는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쪽으로 간 것에 대한 기록이란 뜻인데 삼장법사가 나오죠. 이 삼장법사의 모델은 현정스님이라고 합니다. 현정스님. 근데 법사라는 건 스승이 될 만한 스승으로서의 그 가치를 지닌 승려를 법사라고 부른다고 해요. 승려가 다 법사가 아니라 그 중에 스승으로서 가르침을 얻을 만한 삼장은 뭐냐면 경율론인데 경은 불경이고 율은 계율이고 론은 그 승려들의 고승들의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해설을 닮은 것 이것이 론입니다. 보통 절에 가면 동그라미 3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왕호천축국전처럼 이렇게 서쪽으로 즉 천축국이죠. 인도 불법을 얻으러 가는 거죠. 천축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파키스탄 쪽입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쪽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재밌죠. 손오공. 오는 깨달을 오자입니다. 자, 다섯 오자에
입구가 들어가면 나란 뜻입니다. 나. 근데 마음심이 들어가면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깨달을 오. 나의 각오는 깨닫는 거죠. 빌공자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은 자가 누구예요? 오공이죠. 이 헛된 것임을 깨달은 자가 바로 뭐예요? 깨달음을 얻은 자, 즉 부처가 되는 겁니다. 사오정은 사가 모래사자예요. 모래가 어디 있습니까? 강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오정은 물에서나 살던 귀신으로 표현이 됩니다. 오는 나오자예요. 정은 깨끗할 정. 즉 사오정은 중생을 구제하지 못하지만 나만이라도 깨달음을 얻겠다. 이것이 사오정이에요. 저팔계는 돼지저자입니다. 돼지가 달려드는 것이 저돌적이죠. 저돌적이다.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들이받아요. 그리고 돼지하면 보통 가장 욕심이 많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으로 볼 때 가장 아래가 돼지입니다. 그런데 8개, 8가지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그래서 8가지의 최소한의 계율을 지키는 자. 이게 저팔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유기의 사파인데, 자, 이게 누굽니까? 저팔계죠. 삼지창, 쇠사랑을 들고 있는. 이것이 사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손오공이에요. 이 사람이 삼장법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괴, 지금 요괴와 싸우려고 하는 손오공을 이제 삼장법사가 말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은 다 불교와 관련돼 있죠. 가장 아래 등급, 그 위에 나만의 깨달음이라도 얻겠다. 이것이 소승불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깨달은 자, 즉 부처가 되는 자, 손오공이죠. 이런 순서로 등장인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두드러진 점은 실용 백과사전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천공계물. 천공은 하늘이 장인 정신으로 10개 문자죠. 만물의 지혜, 즉 만물의 원리란 뜻입니다. 원리를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에 해당하는 아주 어렵고 복잡하고 신기하고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모든 기술을 열어서, 즉 이해를 시켜서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근대 산업기술 백과예요. 백과의 뜻이 뭡니까? 100가지 과목이라는 뜻입니다. 과목, 금속, 제염, 광산, 100가지 과목이에요. 백화점이 뭡니까? 100가지 물품을 파는 곳이에요. 백화점. 백과사전인데 이 백과라고 할 때 사전은 일사자를 써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앞이 어떻고 어떻게 진행됐고 마무리가 어떻게 됐느냐는 일에 대한 기술이에요. 일. 그래서 이건 일사자를 써야 됩니다. 만일 이렇게 사전이라고 쓰면 이건 낱말사자예요. 어조사, 품사라고 할 때 낱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낱말의 뜻만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은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 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천공계물이라는 것은 자연이 준 원료에 인간의 기술을 더해서 인류에게 유용한 물건을 만든다는 뜻인데 철저하게 민생에 초점을 둔 책이라고 그래요. 민생이 뭡니까? 민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무엇을 먹고 사느냐는 먹사니즘.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것에 초점을 둔 것인데, 이것은 유럽에서도 프랑스 디드로가 백과사전을 편집하는데 그것보다도 100년이나 앞선 과학기술 서적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3권으로 되어 있는데, 권은 뭐냐? 자, 지금 여기 종이를 이렇게 실로 묶은 거 보입니까? 그래서 세로로 묶되 중간에 빠지지 않게 가로로도 실로 묶잖아요. 이렇게 묶은 단위가 권입니다. 권, 묶음 단위를 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편은 뭐냐? 주제별로 나눈 겁니다. 주제별로. 농사에 대한 이야기, 의복에 대한 이야기, 염색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주제별로 나눌 땐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권에는 여러 편이 있을 수도 있고 한 편이 여러 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에서는 의식주, 중권에서는 이런, 하권에서는 이런 것들. 그래서 철저하게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이렇게 정밀사파를 끼워 넣었어요. 이건 뭐냐면 뒤에 롤러 같은 거 보입니까? 그래서 소를 이용해서 추출하는 방법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글로도 쓰고 한문으로도 쓰고 그림도 집어넣은 거죠. 123개를 정밀 자세하게 삽화. 삽은 여기 보면 이렇게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죠? 끼울 삽자입니다. 그래서 글 중간중간에 끼워 넣은 그림을 삽화라고 해요. 끼워 넣는 것을 삽입이라고 합니다. 들어갈 입자죠. 삽입, 삽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옷감을 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는 기술, 방직 기술을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물론 글로도 설명되어 있고. 이것은 뭐냐? 수은을 제조하는 법이에요. 수은. 이런 실제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랬는데 서양보다 훨씬 더 발전해야 될 그 기술들이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금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서로. 그래서 중국에서는 맥이 끊어졌는데 이 기술이 조선 그래서 최무선의 화약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세종 때 만들어낸 많은 발명품들, 이것이 조선과 일본에는 받아들여져서 민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조선의 경우에는 조선 후기 실학자 홍대영이라든가 박지원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요. 그 다음 의학 쪽에는 본초 강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본래의 풀이란 뜻인데 이건 뭐냐? 약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약이 있느냐? 약의 재료 중심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학에 해당되는 거죠. 약학과. 약대의 약학과가 있죠.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허준이 동의보감 중에 탕액편이 있어요. 어떻게 약을 탕으로 만들어서 약으로 먹느냐. 그래서 이 내용의 일부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그대로는 아닙니다. 이거 그대로는 아니에요. 왜냐? 신토불이거든요. 우리나라 똥개는 닭뼈를 먹어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양 개들은 닭뼈를 먹으면 씹으면 그 닭뼈가 날카로워지잖아요. 그 뼈가 들어가면서 창자를 찢어서 죽는답니다. 인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나는 인삼은 매우 사포닌 성분이 높고 약효가 있다고 하지만 뭐 캐나다라든가 이런 산속에 들어가면 산삼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삼처럼 그렇게 약효가 있지는 않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땅과 그 땅에서 나는 것이 몸에 맞는 거지, 땅이 달라지면 몸이 받아들이는 정도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몸은 두 개가 아니다,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토불이죠. 그러면서 이쪽은 약재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동의보감은 질병의 원인, 그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보편적 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질갱이, 콩, 우리는 콩이라고 부르는데 한문에서는 대두라고 하죠. 알아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동의보감에서는 전부 한글 이름이 있는 것들은 한글 이름으로 바꿔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우주가 있으면 인간은 소우주다. 소우주다. 그리고 손, 귀, 발은 미립 우주다. 더 작은 우주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침이 있고 족침이 있고 수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중심으로 동의보감은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의보감에는 정기신의 균형을 중요시해요.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초 과목의 약재 부분이 동의보감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었지만 동의보감은 전혀 본초 과목과는 다른 책이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가 그 동의보감의 가치를 인정했는데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장티푸스, 장질부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돌았습니다. 그때 이 허준은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 매실의 찬 성질을 이용해서 장질부사를 낫게 했어요. 그래서 이 동의보감은 지식을 널리 공유해 인류를 구하겠다. 이거와 비슷하죠. 그래서 민중지향적인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정신, 그리고 누구나 그 이용할 수 있게 방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그 가치를 인정해서 보존해야 될 저술로 지정한 것입니다. 오늘도 명나라 하나 하는데 1시간 25분이나 걸리네요. 또 미안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했던 것은 약사 중에 영락제와 정화대항해, 그리고 그 뒤에 개혁과 스페인 은이 어떻게 글로벌 경제를 최초로 이루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나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